너무. 큐 사인 주시면 바로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잠깐만요, 다시요. 초점이 조금.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한국 하이쿠, 목요 강좌가, 개면은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우리가 하이쿠를 통해서 우리 한국 미학의 또는 특히 한글 미학의 아름다움을 재발굴하고요. 그럼으로써 세계 문학으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을 목요 강좌에서 시도해보는 이른바 실험적인 담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의 하이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바쪼 바시오의 작품 중에서 지금 제가 제목에는 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달아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 문학입니다. 중국 문학 중에서도 한시와 관련된 것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씩 추적해 나감으로써 여기에 담겨진 일본의 하이쿠는 과연 자생해왔던 전통적 시가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 국가와의 문학적인 교류가 있어왔던가를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개할 작품은 사실은 만춘의 작품입니다. 늦은 봄이 지나가는 것을 정말 아쉬워하면서 그리고 당시 이 마쪼 바쇼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면서 수많은 지인들과 제자들과의 어떻게 보면 석별의 지정을 나누는 그 순간을 이렇게 하이쿠를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첫 구를 보시면 단순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어떤 늦은 봄에 이별이 이루어졌었고 여기에 때마침 하늘에 봤더니 새들이 울고요. 다리 밑에 강물 속에는 물고기가 눈물을 흘리더라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전경인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바쇼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같이 담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는 대략적인 이제 해석은 되어 있어요. 근데 마쪼 바쇼는 그의 나이, 우리 나이 보면 51세에 사망을 합니다. 만으로 50세에 일생을 끝을 맺고 있는데 그가 일본 전국을 기행을 하게 된 것은 단 3차례 지나지 않거든요. 지금과 같이 뭐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도보 여행의 이 전부였었던 이동수단이었죠. 예, 마추픽추는 고향은 오늘날의 미에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가 만년에 거주했었던, 주로 문학 활동을 했었던 곳은 오늘날의 동경 지역이거든요. 동경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하이쿠를 남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만춘의 지절, 만춘의 계절입니다. 사라져가는 봄, 지나가는 봄, 또는 경과하는 그 봄의 어떤 시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마초바시는 아마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봄의 경과를 몸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바시오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기행문학가이다라고도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오쿠노 호소미치라고 하는 일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위대하고 크고 어떤 거룩한 길이 아니라 아주 좁고 볼품없는 그 길을 가면서도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인생에서 그 궁극의 어떤 자신의 어떤 지점을, 또는 그 궁극의 어떤 철학을 규명하고자 또는 획득하고자 했었던 아주 작은 인간의 어떤 절규 내지는 그의 철학이 오롯이 묻어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이 노래에서 포인트를 둔 것은 가는 봄입니다. 가는 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일본 시가에서는 전통적으로 하이쿠뿐만 아니고요, 와카라든가 렌가와 같은 전통 시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사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절을 나타내는 것은 봄과 여름의 경계이지만 여기서는 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쿠노 소미치라고 하는 이 여행단은요, 지금으로 보면 약 150여일에 해당한다라고 됐습니다. 상당히 꽤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 긴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는, 읽어보는 이 시예요. 제가 이제 번역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늦은 봄 이별, 새도 울고, 물고기 눈물 고였네. 물론 눈물 흘렸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눈물 고였네라고 하는, 예컨대, 어떤 청각적인 개념보다는 좀 시각적인 표현에 조금 무게를 두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마츠오바시오는, 그가 가장 존경했었던 인생에 있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일본의 중세에서 가장 와카라고 하는 형식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서행이라고 하는 승려 시인입니다. 사이교라고 합니다만, 일본에 있어서 특히 전국을 방랑하는 이른바 기행문학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서행이거든요. 근데 불가에서는 가장 거룩한 방향을 서쪽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이 동쪽이 아니라 바로 서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자기 본명도 서행이라는 말을 쓰면서 일본 전국을 방문을 하면서 수많은 노래를 남겼다. 바로 그를 마츠오바시오가 떠난 해가 사이교가 죽은 지 500주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네, 그때가 바로 1600,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1689년입니다. 바로 이때 17세기 끝자락에 바로 사이교가 사후 500주년을 기념해서 그의 흔적, 그의 기억 찾기, 기억과 체험하기 라는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대한 목적은 사유교라고 하는, 서행이라고 하는 승려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했었던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것은 평생 동안 마츠오바시는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고요. 후원에 의해서 자신의 조그마한 남자를
바쇼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해 왔는데, 여기마저도 내어주게 되었었어요. 그 방을 비우고 난 다음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제 두 분 다 돌아올 수 없는 곳, 돌아올 곳이 없는 바로 시인, 방랑 시인 바쇼가 수많은 지인들과 나누는 그 석별의 정을 바로 이 하이쿠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와 새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새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할 때 충분히 청각적 요소로 의해서 알아낼 수 있겠으나, 때마침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관찰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쇼는 여기서 물고기와 새의 개념을 의인화시켜서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치환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물고기는 바로 자신의 가장 나이는 3살 차이밖에 안 되는 제자입니다. 사실은 아주 고제라고 하죠. 실제로 제자라기보다는 같은 하이쿠라는 버시였고요. 바로 이 사람이 스기야마 산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기야마 산뿌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생선을 거래하는 도매상이었습니다. 또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유복한 도매상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생선을 그 계통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맞죠. 그동안의 감사함을 자신의 거처를 마련해 준 손수 하나하나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아끼지 않았던 스기야마 산뿌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으로 바로 그 숙별의 지정을 물고기가 눈물을 머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절을 바로 이 하이쿠에 담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의 청각적 요소는 수많은 자신들의 지인과 제자들을 복합적으로 상징화해서 바로 새에게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독자적으로 일본의 자연관을 그대로 미장센 내지는 오브레벤냐라고 한다면 드러냈냐,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중국 문학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문학은 결국 유교적 이데올로기고요. 유교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결국은 질서의 미학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지난달에 제11회 때는 노자와 장자의 말씀을 가지고 바쇼의 작품과 비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을 이끌던 불교를 제외하고 가장 문학작품 내지는 사유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노자와 장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노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움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비워낸 철학을 계승을 해서 하나의 수상적인 개념으로 문자화시킨 사람은 바로 그의 학통을 이어받은 장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노자와 장자의 공통점은 시스템을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질서의 유린이고요. 조금 심한 말로 하면은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였다면, 유가적인 개념은 그 질서의 유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질서의 유지에 가장 적절하게 문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사람이 바로 중국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마 중국 당나라 하면 가장 한시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날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태백과 후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시 작가는 백거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뭘까요? 한시인 하면요. 딱 대별됩니다. 한국인이 이태백도 좋아하고요. 후보도 너무 좋아해요. 오히려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후보의 시를 너무 좋아해서 후보의 시를 한글로 풀어요. 바로 그 작품이 뭡니까? 그렇죠. 그게 두시의 언해입니다. 그 정도로 두보의 시가 우리 조선에서 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에서 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국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 담론을 통해서 마츠오 바시오가
중국 문학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나라고 하는 건 아마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바로 이 물고기와 새가 나오는 작품이 바로 두보의 가장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인 춘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오원율시고요. 이 춘망이라는 작품을 잠시 살펴보면, 물론 춘망하면 단순히 봄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사회적 혼란을 나타내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이른바 망한 집안이죠. 바로 이 두 개의 난을 묶어서 안사의 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안사의 난이 중국이 완전히 페르난 자체가 무너져요. 왕은 도망가고요. 또 두보 역시 자신의 가족을 안전한 곳에 모셔두지만 돌아오는 길에 바로 반란군에 체포가 돼요. 그래서 장안이라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도잖아요. 그렇죠? 6개월간 억류가 됩니다. 바로 거기서 지은 작품이 춘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너무나 전해지나죠. 어제까지 영화로웠던 장안은 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 율시의 함년, 절구와 달리 전개와 달리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묶어서 함년이라 그러거든요. 턱함자를 써서 이후에 보면은 감시화천유라는 구와 한별조경심이나 나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시절에 동조되어서 그저 꽃만 바라봐도 눈물이 저절로 떨어지고요. 가족과 헤어짐, 아내와 헤어짐은 도대체 원망스러워서 조그마한 새 소리에도 혹여 내 가족인가 내 아내인가 놀라네 라고 하는 바로 이 식구를 바로 자신의 하이쿠에 그대로 투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두보의 시를 사랑했던 바쇼는 두보만 취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이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태백의 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숭아를 한자로 뭐라고 읽습니까? 도를 읽습니다. 그죠? 이런 복숭아의 기능, 도와 우리가 오얏나무라고 표현을 씁니다. 오얏나무는 리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아마 중국인이 가장 향유를 할 때 제일 멋지게 봤었던 꽃이 복숭아꽃과 오얏꽃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태백은 이 광경을 놓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지인들과 술을 나누면서 그 봄밤을 즐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 그 시가, 그렇죠. 그 시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춘야입니다. 역시 봄밤에 뭡니까? 연회를 열었어요. 어디에서 열었냐면은 복사꽃과 오얏꽃이 피어있는 그 정원에서 연회를 열었다라고 되는데 그 시인들의 시를 모아서 그 서문을 쓰게 됩니다. 그 서문을 쓴 게 여러분 3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이 나오죠. 잠깐 읽어보면은 부전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부라고 하는 거는 무릇 대저 이 말이거든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만물지 영려다라고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영려가 되어 있습니다. 려라고 하는 건 나그네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역은 바꾸다, 거꾸로다가 아니라 숙소를 나타냅니다. 여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들이 잠시나마 쉬어가는 곳이다. 그들을 위로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광음은 결국 우리가 주위에 일총광음, 일가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광음은 세월을 나타내고 있죠. 그 세월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바로 그 다음 지점입니다. 백대지 과객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나그네란 말, 여인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객이다, 과객이다,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역시 마츠오바시는 호소미츠의 가장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간에 걸친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그 해 역시 나는 나그네가 되어 갈지 이런 묻기가 바로 바쇼가
독자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 내지는 유교적 사유의 하나의 형태로서 이렇게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봐요. 물론 인생무상 많은 사람들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일본 어떤 고유의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세 나라의 시라고 하는 공통 요소에 있어서 항상 교류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지점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간략히 오늘의 작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옥구는 고소밑이라는 네. 이건 고소밑이가 오솔길 아주, 예, 조그마한 오솔길을, 그야말로 가늘 새자를 써서, 예, 샛길, 조그마한 가녀린 길, 산길이죠. 이런 옥구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깊은 곳이거든요. 일본에 가시면 제일 교통이 불편한 데가 혹시 어디신지 아십니까? 일본 가셨을 때. 어디가 제일 불편한지 아시나요? 동쪽이든가요? 아니면 서쪽이든가요? 동쪽이죠? 동쪽 끝자락이에요. 오늘 동북 쪽이에요. 이쪽에는 보통 잘 가지는 못하거든요. 전문적으로 수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잘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노인이 몇 살이었냐면, 40살입니다. 많이 살았다가 몇 살이라고요? 40이에요, 40. 이 가수 살았던 시절에. 네네. 무슨 장생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물론 60을 살고 80 사는 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40을 살면은 오늘날 환갑에 해당하는, 좀 파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50이 되어갈 때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행은 사실은 우리가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여행이죠. 자기네 소원이 길에서 죽겠다 했거든요. 아까 서행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듯이 그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부처가 돌아간 날에 나도 죽겠다 하거든요. 우리 석가모니가 열반한 날이 언제입니까? 태어난 날은 잘 알아요. 4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4월 첫8일 하는데 죽은 날은 잘 몰라요. 그렇죠. 2월 15일입니다. 15일 날. 그래서 사유교도 2월 15일 날 자기의 생을 마치기도 해요. 근데 바수 역시도 그걸 꿈꿨으나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의 선배였던 서영이라고 하는 이 승려가 찾아갔던, 또 그가 느꼈던 그 지점을 이 역시 그 뜻을 추종했다, 정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날 땐 그런 마음으로 떠나는 자기는 또 처자식이 없었거든요. 요즘 말하면 싱글입니다. 결혼 안 하고요. 왜냐면 사이교라는 승려는 가서 처자식을 버려서 승려가 되거든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무라이입니다. 예. 사무라이였습니다. 근데 옛날에 사무라이는 귀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무인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일정한 샐러리를 받고 누군가를 호위하는 계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어떤 의미를 못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천하를 좋은 말로 하면 주의한 거고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미적 그 경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평생을 일본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여행의 이름이 노자라시라고 지었네요. 노자세는 그 전입니다. 그 전인가요? 그 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시오와 같은 경우는 죽음도 마지막 항상 여행입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 기획문학을, 물론 그 뒤에 한 번 더 갑니다만은 별다른 작품을 남기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일본, 특히 마츠오바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자도 굉장히 존경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 자체도. 지금까지 뭐 유학가가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도 했고, 시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형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출되어 나오는 그 단어들을 배열을 해서 하이쿠라는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경로를 봐서는 예술적인 경지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담론을 나누는 것을 기억을 드리고요. 오늘 제 말씀 여기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후보의 춘망이라는 이 작품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